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젠 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저를 화학공학에서 시작해 미국의 명문대회까지 진출한 이색적 연구자라고 부릅니다. 제 본업은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 관심사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기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대규모 강연도 자주 맡습니다. 특히 대학교 측에서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얽힌 근현대사 관련해서 제가 매우 탁월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평가해주곤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평가가 조금 우쭐했지만 나름대로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숙이에는 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막대한 자원을 가진 최고 국가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5천년을 넘어가는 문명의 역사와 수십 개 소수민족을 포용해온 중화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이고 우리를 열등하게 모방하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 교수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콘텐츠나 케이팝 등을 앞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만 그들의 뿌리는 결국 중국 문화를 표절하고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국에 온 뒤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내에서는 동아시아나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가 자주 열립니다. 여기서 중국계 연구자들은 자국이 가진 위상과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막대한 가능성을 널리 설파합니다. 저는 종종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중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대함을 모르는 서양인들에게 한국 같은 존재는 그저 중국의 일부 문화를 어설프게 배워 세계 시장에서 교묘히 이용해 먹는 나라처럼 비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한국을 아주 낮게 평가했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세 관련 강의를 해달라는 의뢰를 자주 받습니다. 제 본업인 신소재 연구와 병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 자존심을 채워주는 기회라 생각하니 늘 기쁜 마음으로 수락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과 제 학자적 권위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주최하는 버클리 센터 포럼에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정치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갈등이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세션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며 각 세션마다 중국 출신 교수, 한국 출신 교수, 일본 출신 교수, 미국인 전문가 등을 불러서 종합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강의는 조금 특별한 형태였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토론이 아니라 저 혼자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짚어주고 이후 외국인 학생들과의 Q&A 시간을 갖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토론하게 되면 한국 쪽 학자가 반박하거나 일본의 예리한 질문에 제가 곤란해질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무대에 서서 강연을 펼치면 저만의 논리를 독점적으로 설파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거나 다양한 국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한국인도 있겠지만 적은 수일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는 제왕적 존재로서 1시간 남짓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제 주장에 반박할 사람은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강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로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과 중국 정부가 가르쳐온 역사관을 주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도발하여 벌어진 전쟁이라는 식의 중국식 논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미국에 부추겨서 북한을 건드렸고 이에 분노한 북한이 정당방위에 나서며 중국과 소련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국군을 희생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었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꺾는 숭고한 항미원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중국 내부에서 흔히 통용되는 서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역사관이 서방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의 힘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믿기에 굳이 서방의 표준사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명한 교수로서
미국 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 자료에 각종 그래프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문헌, 그리고 제가 중국 시절에 배웠던 교과서를 근거 자료로 삼아 이른바 항미원조는 정당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침략자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 저는 버클리 센터의 크지 않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실은 일반 강의실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세미나실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아 보여서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는 어차피 나는 중국 최고의 대학들에서도 인정받은 학자이며 이들의 항의를 단번에 잠재울 만한 근거를 잔뜩 가져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고 소개를 받을 때도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아시아 정세, 특히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 정치의 변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운을 뗀 저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며 중국인의 입장을 토대로 만든 학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비교적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했지만 중간중간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놀라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역시 미국에서 세뇌된 자들이나 한국인 유학생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논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오랜 기간 중국 사회에서 굳어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창 강연을 이어가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특유의 한국어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척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역사의 진실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발발한 것이며 중국과 소련이 이를 사전에 지원했다는 증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의 자료만이 아니라 유엔의 공신력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놓고 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게 역사의 진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서양인 학생들 앞에서 중국 교수를 상대로 저렇게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이라니 얼마나 건방집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학생이 말하는 그 자료들은 이미 서방 세계가 만들어낸 일종의 선전 자료일 뿐입니다. 유엔 기구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며 한국은 늘 미국의 그늘 아래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서술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항미원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북한을 도운 정당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정도 대답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사료와 역사적 팩트, 그리고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 구도, 소련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 중국 인민군의 참전 등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침략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감행했고 중국은 그 침략을 지원하여 더 큰 갈등을 유발했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를 아직도 미국이나 한국의 잘못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쯤 되니 장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서양인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와 그 한국인 유학생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반박은 오히려 중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음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논리를 한층 강화해 중국은 한국을 지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존속한 것은 잠시뿐이었다. 같은 말을 무심코 꺼냈습니다. 중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공을 바쳐왔던 조선 등등. 그러면서 한국은 늘 중국 문화를 흉내내며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케이팝조차 사실은 중국의 전통음악과 무대예술을 계승한 뒤 서양식으로 요령껏 각색한 것일 뿐이라는 제 지론도 내뱉었습니다. 서양인 학생 몇몇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한국인 유학생은 헛웃음을 짓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더욱 분노심을 느꼈고
이건 학자적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졌지만 이미 말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제 주장에 힘을 싣고 싶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미국을 등에 업고 우쭐대는 작고 약한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강연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질의응답을 이어갈지 말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유학생이 이미 제가 말한 부분을 충분히 논박했고 거기에 다른 나라 학생들까지 가세한다면 더 이상 강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사회자는 준비된 Q&A 시간을 진행해야 한다며 저에게 미리 안내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Q&A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한국인 유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중국은 6.25 전쟁 이후로도 국경 분쟁 등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국가적 영광을 왜곡하며 합리화하려는 태도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들며 실제로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이 과거사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비판, 청산 작업을 지속해왔고 스스로의 역사를 보존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런 비판적 시각 없이 모든 역사를 자랑스러운 중화의 발자취로만 둔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질문에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가장 관용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이며 주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 형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힘만을 빌려 무리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반성해야 한다. 과거사 역시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것이니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한국인 유학생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류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사실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일부 진실을 파헤치려는 학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공유되는 정보다. 중국이 과거 소련과 공모하여 시작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사료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교수님께서 비학술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떨어진다. 저는 그 말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중국인이 우월성과 영광을 외치는 동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중국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우리를 모방하는 데 불과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강연을 더 이상 논쟁이 지속되면 시간이 부족하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다는 말로 황급히 정리해버렸습니다. 사회자도 난처해 하는 눈치였지만 워낙 학생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다 보니 그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왜 저런 지식이 통하는 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강연이었다라는 식으로 비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버클리 센터 관계자로부터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뭘 모르는 자들이여. 중국이야말로 진짜 강대국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올 뿐인데 괜히 거짓말 같은 미국식 역사관에 물들어 있으니 저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조금씩 다른 문화들을 접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아류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인기에 대해서도 저는 저것은 한순간의 유행일 뿐이다. 조금 지나면 모두 중국의 웅대함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죠. BTS가 벤플리트상을 받고 수상소감에서 6.25 전쟁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저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주제에
자기네가 피해자라도 된 양 떠들어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미국 주류 사회나 서양 언론이 BTS의 소감에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를 되새기자라는 BTS의 발언을 매우 고귀한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중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BTS가 중국군의 희생은 무시하느냐며 비난을 퍼붓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중국의 희생을 무시하는 저런 자들에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 역시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양이나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누가 침략했느냐,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각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강대국이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선 정의로운 투사였고 북한을 도우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했습니다. 덕분에 남한이 무모하게 북을 자극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줬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항미원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이었고 그 하수인들이 도발한 사건이므로 중국은 마땅히 개입해야 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버클리 센터 강연 사건은 저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강연자로 나섰음에도 한국인 유학생이 예상보다 많았고 그들이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들이밀며 논박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강의를 서둘러 종료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양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를 비웃듯이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굴욕감을 느꼈음에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은 제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토대이자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수한 민족이니 문화가 발전했느니 하는 말은 저에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K-팝에 열광한다 해도 그 배후에는 미국의 자본과 마케팅 전략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봤던 조선족들이 한국 문화를 흉내내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방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놀라울 정도다라는 평가도 제가 보기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점점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세계에 뽐내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막 없이는 스스로 서지도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력한 국방을 세우고 세계 인류의 첨단 산업을 일군다. 저는 그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 및 서구의 기술을 그대로 차용해 조립하는 수준이지.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마주한 다양한 한국인 연구자들을 돌이켜봐도 그들이 똑똑하다기보다는 그냥 중국이나 서양에서 이미 제시해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 활용할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의력이나 원천 기술은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봤지만 저는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버클리 센터 강연 이후로도 미국 명문대 내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수업을 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폄하하고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젠 노골적으로 6.25 전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교묘하게 말합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보면 한국은 늘 힘센 나라에 기대어 왔고 현재도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빌붙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존적 태도는 결국 자체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일부 무지한 서양인 학생들은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한국전쟁의 세부적 역사에 대해 잘 모를 테니 제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종종 한국인 학생들이나 이미 사료를 공부한 서양인 연구자들 앞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사료가 북한의 남침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중국이 그를 지원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중국이 항미원조를 내세우며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반박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BTS의 발언이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애초에 북한의 침략을 기점으로 한국인이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몹시 거슬리는 주장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중국군의 숭고한 정신을 깎아내리는 자들은 역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식으로 대응하지만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명문대의 학기 중 한 과목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다룰 때 제가 특별 강사로 초빙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해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얼마나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해왔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는 짓은 침략일 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25 전쟁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인 또 하나의 침략 전쟁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근거 자료는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간한 문헌 또는 일부 정치 선전물이 대다수였죠. 그래도 수치를 확 부풀려 보여주고 충격적인 사진들을 제시하면 서양인 학생들은 그런 잔인한 전쟁이 있었단 말인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역시 이 전략이 통하네라고 흐뭇해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단순히 미국의 패권 침략 정책으로 끌고 가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반박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또다시 어김없이 한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어떤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며 국제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교수님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 서방 측 자료 혹은 한국 측 역사학자들의 논문도 참고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일순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 측 자료를 따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리 정해진 답을 놓고 굳이 한국 쪽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대부분 미국이 제공한 자금과 영향력에 의존해 작성한 것들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의 선전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진 2차 자료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한국인 학생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반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지인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런 현지 연구자들의 기록을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태도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지자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이어 손을 들며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혹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억누르며 그런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반동 세력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니 제재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저게 지금 자유학문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수군댔고 한국인 학생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영원히 중국을 넘볼 수 없는 후발주자이며 역사적 사실조차도 중국의 정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강의도 제 뜻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떠들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도 통제가 안 되자 현지 담당 교수는 수습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시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면서도 이런 무질서한 미국 대학의 실태가 중국처럼 엄정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능했던 게 아니라 강연이 제대로 진행될 환경이 아니었다고 탓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이런 식의 비판과 수모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고히 믿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며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존재다. 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잠시나마 성장해보겠지만 결국 진정한 주도권은 중국이 잡을 것이다. 저 자신이 이 신념을 버린다면 제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또한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때문에 저는 결국 망신을 당하더라도 결코 한국에게 밀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BTS를 통해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다 해도 제 눈에는 잠깐의 유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굳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뿌리는 모두 중국이 베푼 문명에서 나왔고 한글조차 중국 한자를 변형해 만들었다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비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이후 저는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경험을 적어 올렸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우리 중국인의 위대함을 설파했는데 소수 한국인들이 근거 없는 반박을 하더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치밀한 우리 논리에 당해 길을 펴지 못했다라고 거짓된 미화를 섞어서요. 실제로는 제가 망신을 당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제 스스로를 승자로 포장했습니다. 중국인 네티즌들은 역시 미국 대학에서 조차 중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라고 환호하더군요. 그런 반응을 보며 저는 비록 현실에서는 창피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중국 내 여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겠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부추겼고 한국이 그의 편승에 불장난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은 단지 참지 못하고 반격한 것이죠. 중국은 거기에 개입해 동족을 구원해준 영웅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실이고 제가 어디서든 말해온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유행 기록을 들이밀고 세계사학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가 구축한 문화와 전통, 지식 체계를 훔쳐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우리 것을 변형해 세계 시장에 내놓고 마치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무언가인 양 자랑합니다. BTS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6.25 전쟁에서 한국의 희생을 추모했다 해서 그들이 진정한 역사적 피해자이자 영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이 한 것이라고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억울한 척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번 버클리 센터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저를 굴복시키려 했고 분명 많은 서양인들이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관점이 최고라고 믿으니까요. 제가 강연 도중에 잠시나마 당황했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깨달았거나 반성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중국은 흔들림 없이 세계 패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 강연 중에 벌어진 이런 소동은 제가 보기엔 언젠가 사소한 에피소드로 남을 뿐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무너질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K-팝도 거대한 자본이 끊기면 한 방에 무너질 거고 국방력도 자력으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가해자였는지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중국의 논리가 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입김을 세게 발휘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역사관에 굴복할 거니까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센터 강의장에서 그 한국인 유학생에게 굴욕적으로 논파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고 주위 사람들도 그저 호기심에 가끔씩 끄덕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저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웨이젠 공이니까요. 중국은 저를 인정했고 저는 중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 밑에서나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의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도 잠시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문화, 그들 스스로가 이룩한 경제적 성장은 제 눈의 허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라고 떠벌리는 내용이 그들의 거짓말일 뿐이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설령 제가 미국 대학에서 망신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중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기며 제 논리를 관철시킬 겁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가 가진 역사의 위대함과 힘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사는 고등학생 딩딩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중화사상시앙이라 불리는 중국이 세계 문화와 역사에서 으뜸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레 접하며 자랐습니다. 이 사상은 제가 특별히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했다기보다 마치 공기처럼 가족과 주변 어른들이 늘상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 극단적인 편입니다. 그는 항상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를 훔쳐가며 살아온 속국이나 다름없다라거나 김치, 한복, 심지어 갖가지도 다 우리 중화 문화에서 나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만 듣고 자라던 어린 시절에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달리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언제나 중국을 거쳐 문화와 기술을 배워갔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중국 인터넷에서도 한국 기원 논쟁을 하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글들이 자주 보였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 시각은 점점 더 편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만큼 극단적이진 않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라거나 한류라든지 케이팝 같은 것들이 한창 뜨고 있지만 사실 저마다 품질이 낮고 오래 못 간다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면 어머니는 이게 다 중국 것을 베껴간 거야 라고 알고 봐라라고 잔소리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한국은 베끼는 나라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보수적이고 공산당의 역사 해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십니다. 중국과 조선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든 결과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였고 한국은 그저 의존하는 처지였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실 때 한국의 외교나 문화 이슈가 나오면 크게 노여워하며 한국은 사사건건 중국을 배신한다고 꾸짖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같이 중화사상 우위와 한국 멸시를 깔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쌓였고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 애들은 무조건 중국 음식을 표절하고 심지어 유네스코에 중국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등록하려 든다는 식으로 과장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팩트 체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고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자극적인 글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인가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가 많이 차단된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VPN을 쓰거나 우회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시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거든요. 야, 너 그 한국 아이돌 그룹 봤어? 엄청 멋지더라. 나 요즘 한국 화장품 써보는데 꽤 좋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아. 중국어가 말고 아예 한국어가로 대학을 가볼까 생각 중이야. 이런 말들이 제 주위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같은 나라에 열광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속으로는 한국이 뭔 대수라고? 하는 무시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독학하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대학 진학 후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포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친구들 사이에는 서서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 속국이었잖아. 그리고 요즘도 과학기술이나 경제력 면에서 중국한테는 안 되지. 괜히 한류를 과장해서 중국 사람들 지갑만 노리잖아.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야, 너는 요즘 뉴스를 안 보냐? 한국 반도체나 전자기술이 이미 우리나라 거랑 막상막하야. 오히려 어떤 분야는 한국이 앞선다던데 라고 반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차피 한국은 과장 광고를 잘하니 저 애들도 속았을 거지라고 결론 지으며 제 주장만 고집했습니다. 덕분에 교실에서 조금씩 제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딩딩은 매사에 한국을 비난만 해대. 같이 이야기 나누기 불편해. 라는 말이 뒤에서 들려왔고 제가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친구들조차 저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제게 그 문제는 꼭 한쪽 시각에만 치우쳐서 보지 말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렴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선생님마저 한국을 편드는 거야?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년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공지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이 처음엔 믿기지 않아 웅성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 국내 명소로만 수학여행을 다녔거든요. 멀리 가야 한다면 충칭 같은 역사 도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홍콩 마카오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저로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 친구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열렬 환영 쪽이었습니다. 와, 한국 가면 쇼핑도 하고 한식도 먹고 실제로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네 라며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우더군요. 심지어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니 95%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남은 5%가 누군지 다들 궁금했는데 당연히 저는 그 5%에 속했지요. 저는 단호히 난 한국 안 갈래라고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상대로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은 지금 반중 감정이 극심하고 우리 중국인을 늘 비하한다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그리로 데려가겠다는 거지? 라며 학교에 당장 항의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역시 한국 가면 너를 차별할 수도 있고 음식도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해.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아버지는 실제로 학교에 전화해 교장 선생님과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 문화를 다 표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기원이라 우긴다. 또 사사건건 중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나라다. 우리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은 그냥 별다른 동요 없이 요즘 한국 사회를 실제로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폭넓은 세계관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결정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거기서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미 계약까지 마쳤고 어떤 식으로든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체념한 듯 말했지요. 좋다. 그럼 너는 한국에 가되 아버지가 시키는 걸 반드시 해야 한다. 바로 특별 임무였습니다. 저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작은 캠코더와 보조, 배터리 여러 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문화도 엉터리인지 직접 찍어와라. 그리고 중국인을 무시하거나 반중 감정을 드러내는 증거 장면도 촬영해. 내가 그 영상을 학교와 언론에 보여줄 거야. 저는 사실 한국에 가는 자체가 내키지 않았기에 그래, 이렇게라도 하면 아버지가 날 좀 믿어주고 게다가 친구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면 오히려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반 친구들에게 거의 왕따처럼 외면받는 분위기였으니 이 특별 임무를 완수하면 뭔가 제 입지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겠습니다. 꼭 제대로 찍어 올게요 라고 화답했고 그리하여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미 한국 여행에 들떠 도착하면 어디 갈래? 한국 식당에서 뭘 먹지? 같은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는데 저는 곁에서 뻘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제게 너도 같이 맛집 찾을래? 라고 물으면 속으로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든 폄하하는 말이 떠올랐는데 왠지 그 순간에는 기운이 빠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비행 중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살짝 잠이 들었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으로 느낀 건 생각보다 공항 시설이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공항에 비하면 당연히 작고 낡았겠지라고 막연하게 여겼는데 막상 와보니 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고 모든 안내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QR코드를 찍으면 동선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곳곳에 친절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보면 노골적으로 불쾌해하고 말도 안 통하게 하려고 일부러 영어만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입국 심사대에서는 중국어 가능 직원이 어서 오세요라고 환하게 맞아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손님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러는 거겠지라며 마음을 추슬렀지만 속으로는 어라, 이 정도면 꽤 친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밖으로 나와 단체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때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아닌 옆 버스 기사님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버스가 비슷비슷해서 어디가 우리 버스인지 몰랐고 그냥 이 차 우리 학교 버스 맞냐고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아니요, no, not your bus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투를 두고 괜히 저 사람 태도가 무례해. 역시 한국 사람은 중국인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사님도 영어라는 외국어로 답변하려 애쓴 것뿐이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괜히 예민해져서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사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중국 학생들 중 일부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끌벅적하게 굴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은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베이징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버스 기사님이 그 광경을 보셨는지 곁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노 쓰레기 라고 손짓을 하셨고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도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동급생들은 우리 마음이지 뭘 참견이야 라면서 오히려 버스 기사님에게 약간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한국인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정 첫째 날 일정으로 서울 시내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솔 선생님께서 단체 활동 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 노점을 찍어두려 했습니다. 집에서 늘 듣던 말이 한국 거리 음식은 불결하고 저급한 재료를 쓴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 노점을 찾아갔어요. 저 멀리 조그만 포장마차가 보이기에 캠코더를 살짝 꺼내서 준비하고 다가갔습니다. 떡볶이, 어묵, 튀김 같은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분주한 손님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어떻게든 불결한 모습을 잡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바닥이 더럽다거나 주인이 불성실하게 만들거나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히 청소하고 계셨고 남은 재료를 수시로 정리해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상하네. 이게 내가 듣던 한국 포장마차 맞나 생각할 찰나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며 중국어로 학생, 중국에서 왔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저 사람 나를 차별하려는 건가 하고 움찔했지만 할머니 표정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구, 반가워라. 중국에서 온 학생이구먼. 이 떡볶이 좀 먹어볼래? 매울 수 있으니 조심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위생도 괜찮아 보였고 맛도 좋았습니다. 좀 맵기는 했지만 뭔가 묘하게 당기는 매운맛이었지요. 그러다 매운맛에 기침을 하자 할머니가 어묵 국물을 떠서 건네주며 이거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계란까지 서비스로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만난 외국 학생인 저를 마치 손자 대하듯 친절하게 챙겨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리가 없는데 하고요. 그때 곁에 있던 다른 한국 손님들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걸 보고 휴지까지 건네주며 너무 맵지 않아? 라고 물어봐 주더군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경멸한다라는 제 가족의 말이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떡볶이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한 잔 사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좀 찍어야지 하고 조용히 캠코더를 준비했죠. 막상 들어가 보니 카페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모던했으며 계산대 옆에 디지털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버블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발음이 익숙지 않아 종업원에게 저는 버블티 주세요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서투른 중국어로 아, 버블티 맞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은 아는 건가? 하며 놀랐고 결국 영어와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살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직원분이 음료를 건네주실 때 컵에 뭔가를 적어주셨더군요. 중국에서 온 손님,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것도 중국어와 한자를 섞어가며 또박또박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니, 한국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이유가 뭐지 싶었죠. 어릴 때부터 한국은 중국인을 무시하고 우리가 관광객으로 가면 바가지 씌우고 무례하게 대한다라고 들어왔는데 정작 직접 와보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이렇게 친절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게 직접 보여준 모습은 중국에서 듣던 혐중 또는 반중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전히 특별 인물하는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건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거야. 한국인들이 원래 거칠애는 잘한다더니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험담하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묘하게 복잡했죠. 카페에서 잠시 쉬다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한국은 전부 중국 문화 표절이라는 주장이 정말인지, 한국이 중국한테 진 빚이 많다는 건 무슨 맥락인지, 혹은 과거사 문제로 고구려사나 동북공정 관련 등 한국측 자료를 조금 훑어보니 중국이야말로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재해석해서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한복도 중국 기원이라고 우긴다라는 반박 기사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중국 인터넷에서 보던 내용과는 또 다른 사실관계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류가 단순히 표절이 아니라 한국 자체적으로 창작해온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이라는 분석 같은 기사를 접하니 이전까지 제 절대적인 믿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자유 시간을 마치고 학교 단체 버스로 모이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미 출발 시간이 임박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정해진 집결지로 달려갔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잠깐, 나 안 탔어요. 라고 외쳤으나 버스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차창 안쪽에서 몇몇 반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그들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아예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한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버리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마저도 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는 사실에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쏙 빼고 가버리다니. 내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긴 하는 걸까? 하고 울컥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스스로도 평소에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 보니 아마 이들은 딩딩이 안 보이네. 뭐 혼자 알아서 가겠지라는 식으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일단 스마트폰 지도로 확인해가며 어떻게든 경복궁 그날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경복궁 구경이나 해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찰구에서 스마트폰 터치 한 번에 결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노선도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잘 지원하고 있었고 시시각각 열차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기술은 당연히 중국에도 있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이거 꽤 편리하네 하며 약간의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도 깨끗했고 노약 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모든 승객이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장면만으로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쌓이면서 제 속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만큼 한국이 낙후된 것은 아닌데 내가 뭘 찍어 가야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같은 반, 다른 조에 있던 중국인 학생 몇 명이 먼저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 중 일부가 개찰구 앞에서 줄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표를 사려고 기다리는 한국인들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인 승객이 줄 서세요라고 영어로 제지하자 그 학생들은 뭐야? 우리가 관광객인데 대접도 안 해? 라며 불쾌하게 반응했다지요. 심지어 지하철 내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인 승객을 밀쳐서 가볍게 충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지하철의 다른 한국인 승객들이 저희 중국 학생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역시 한국인들이 예민한 애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친구들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같은 반 다른 중국인 학생 두세 명이 근처 카페에서 쉬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분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화면에 뭔가 낯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자 이거 누가 켰냐고 물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린 인터넷 좀 보려 했을 뿐이라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대꾸했다네요. 당연히 그 카페 직원과 주변 한국인 손님들이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어떡하냐며 항의했고 그 학생들은 불쾌해하며 그깟 노트북 좀 썼다고 유난이네. 중국이라면 이런 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 더 큰 갈등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페 매니저가 경찰을 부르려는 상황까지 갔는데 사정 끝에 일단 학생들이 사과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인 몇몇이 중국인들은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겠죠. 저로선 참 부끄럽고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이미 저희 반 친구들은 한복 대여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안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었죠. 저에게 한복이란 중국 한풀을 표절한 옷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친구들이 즐겁게 색색의 한복을 골라 입고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소외감이 아니라 대놓고 너는 오지 마라는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제가 대여소에 다가가려고 하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딩딩. 너는 한국을 무시한다면서 왜 한복을 입으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동안 한국은 우리 속국이라고 떠벌리더니 이제 와서 한복 체험은 하고 싶어. 란 눈빛이었죠. 저는 순간 열이 올라서 너희나 중화 문화를 좀 배우고 와. 한복이 원래 중국에서 온 거잖아. 라고 맞받아치려 했는데 마침 주변에 한국 관광객들도 있어서 상황이 더 불편해질까 봐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여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중국 돌아가면 이놈들 전부 비난 영상으로 인민망 렌밍왕 같은 곳에 제보해버리겠어라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국인 관광객 몇 분이 제가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들은 혹시 중국어 하세요? 우리가 조금 할 줄 아는데 라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은 저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며 경복궁에서 찍으면 예쁠 만한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대신 찍어주시면서 Welcome to Korea. Hope you have a good time. 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반 친구들은 저를 배제했는데 정작 낯선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주다니 이것이 과연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민족인지 혼란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은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중국을 늘 얕본다고 배웠는데 제가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은 너무 달랐습니다. 동시에 저는 내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거듭 품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관광이 끝난 후 우리는 다음 일정으로 부산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버스를 놓쳤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고의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 친구들이 버스는 3시 30분에 출발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3시 정각에 이미 출발해버린 겁니다. 저는 3시 10분쯤 나가봤더니 어디에도 버스가 없어서 황망했습니다. 선생님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필 부산은 서울에서 기차나 버스로 몇 시간은 가야 하는 먼 거리인데 대체 어떡하지? 라는 막막함에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있을 무렵 허리가 약간 굽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학생, 왜 울어? 라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I missed my bus 하고 말하자 그분은 다시 일본어로 혹시 일본인이니? 라고 물으시고 제가 고개를 흔들며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하자 이내 유창한 중국어로 아이고 중국인이구나. 많이 힘들겠네.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예전에 중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셨고 중국어를 꽤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제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분은 이런 안 됐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부산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 집에 묵는다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저로선 마땅한 대안도 없었고 할머니가 너무나 인자해 보였기에 그냥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할머니 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 지역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로 저를 태워 데려가셨는데 가는 내내 중국에서 지내셨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상하이에서 식당 일을 조금 했었어. 그때 중국인들이 많이 도와줬지. 라면서 즐거워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들은 한국인은 중국을 증오한다라는 말이 떠올라 속으로 이분은 예외적일 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저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나 반찬 같은 거 좀 주실라나? 하고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삼겹살을 구워주시고 각종 전통 반찬을 차려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먹는데 손님 오니까 특별히 준비했어라면서 웃으셨지요. 저야 배가 고팠으니 사양할 처지가 아니었고
덕분에 한국식 가정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할 때 현지인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 그 사람들이 김치를 함께 먹어보고 싶어 해서 나랑 같이 여러 번 담그기도 했어. 사실 음식 문화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이게 누구 거다 라고 싸우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난 생각해. 할머니의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한국은 우리 문화를 싹 다 훔쳐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할머니 개인은 음식과 문화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제게 깨끗한 이불을 내주며 방 한 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문득 궁금해져서 할머니는 제가 중국인이라서 싫지 않으세요? 라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허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차별을 조금 받았다고 못 느낀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인이 모두 날 차별하거나 싫어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잖니.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널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너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고 같은 동양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껏 믿고 떠벌려왔던 한국 혐오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라는 자기반성도 생겨났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저를 한국에 남겨두고 떠나버린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버스에 태워주지도 않고 떠날 수가 있어. 하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게 내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연락했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해 보겠다면서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안내장을 통해 찾은 학교 담당 교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유창한 한국어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국에서 온 학생을 이렇게 길에 버려둔 채로 떠났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 인솔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일에 대해 사과와 대책이 없으면 나도 중국 매체와 한국 매체에 제보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화해 보이시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정말 무섭도록 엄격한 톤이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할머니께 사과를 거듭하며 해당 일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거짓 시간 알려준 친구들과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기만 했고 한국 할머니가 나 대신 이렇게 싸워주시다니 하며 놀라고 고마웠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왕따 주동자 몇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그 책임으로 조기 귀국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저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담당 선생님도 문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부산으로 이동 중이던 그들은 중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그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부산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딩딩이 혼자 다니도록 둘 수 없으니 한국 여행사 가이드 분을 따로 붙여주겠다고 했고 할머니와 저 그리고 가이드가 함께 KTX권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지 않았다면 넌 아직도 한국에 대한 오해 속에 갇혀 있었을지 몰라. 모든 일에는 뜻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내 임무는 끝났으니 난 다시 서울로 올라갈 테니 내가 가이드랑 다니면서 잘 보고 느껴보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웠지만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가이드와 저는 광안리, 해운대 등 유명한 해변을 둘러보고 자갈치 시장 같은 전통시장도 찾아갔습니다. 한국 특유의 시장 문화, 길거리 음식, 상인들의 호객 행위,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다채로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중국에서 왔어. 서비스 줄게라며 오징어나 새우 등을 조금 더 얹어 주기도 했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중국말은 못하지만 환영해요 라고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한편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과거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몰려든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중국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625전쟁 한국전쟁은 중국도 참전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적으로 인식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네 하고요.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일반 시민들은 적대감보다는 환대와
경제 교류를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말하던 한국의 모습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죠. 물론 인터넷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헐뜯는 말이 많고 가끔 혐오 발언도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인들은 적어도 중국인이라고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 잘 정비된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보고 놀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최신형 전기차들이 흔하게 다니고 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해 있지만 한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IT 기술을 접목해 생활 전반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더군요. 특히 놀란 것은 공공장소 와이파이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광범위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서든 초고속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잡히는 것을 체험하니 이 나라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캠코더 대신 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볼 정도였죠. 그렇게 부산 곳곳을 둘러보니 한국이 가난하고 낙후했다는 집안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곳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이드 분에게 한국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있긴 한데 한국이란 나라도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발전해 왔어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요. 라고 하더군요.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을 뿐이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학교 중국 학생 중 일부가 길에서 음료 캔이나 과자 봉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가이드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라고 공손히 말했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도 원래 더럽잖아. 뭘 대단한 척해. 라며 무시했습니다. 한국인 행인 중 한 명이 이건 기본 예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자 그들은 시끄러. 중국에선 이런 거 흔한 일이야라고 대꾸했고 한바탕 언쟁이 벌어졌지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이래서 우리가 괜히 중국인 전체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한국에 오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찍어온 영상은 대체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지? 저는 솔직히 한국이 후진적이다라는 장면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 편리하더라. 이곳은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다라는 점만 잔뜩 발견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당연히 제게 물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중국인 차별하는 증거 영상 찍어왔지. 어디 보자. 저는 며칠간 고민 끝에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촬영을 하긴 했는데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후진 장면은 없었어요. 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 떡볶이 할머니의 친절, 카페에서의 환대, 지하철 시스템, 할머니 댁에서의 하룻밤, 부산에서의 발전상 등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화를 내시며 너도 한국에 세뇌됐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와 보세요. 아버지도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엔 정말 요즘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나 좀 믿기 어렵네. 그래도 내가 좋게 느꼈다니 다행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무조건 멸시하거나 자만하는 태도를 버리려고 해요. 사실 그 나라에도 나쁜 사람은 있겠지만 제가 만난 다수는 저를 환대해줬고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동안 한국을 미워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한국인들은 저에게 미움 대신 배려로 대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거다. 언제든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고집하셨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달리 한 번쯤 직접 가보자는 제안을 슬쩍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라고요. 그 후로 아버지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최신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가끔은 이런 것도 중국에서 먼저 개발한 기술 아니었나
하고 물으며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적어도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한낱 속국이었다라는 구시대적 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을 키우고 싶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장점을 존중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번 수학여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강한 중화 사상을 아무 의심 없이 흡수해왔지만 실제로 한국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한 민족과 문화를 한두 가지 이슈만으로 싸잡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배웠습니다. 물론 나라 간에는 역사 영토 문화에 여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저도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예민한 문제나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가 보편적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아닐까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혐오 발언이나 가족의 일방적 주장만 믿기보다 스스로 발로 뛰며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떡볶이 할머니, 카페 직원, 경복궁에서 사진 찍어 주신 관광객들, 그리고 제게 한없는 배려를 베풀어 주신 할머니 분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을 증오하며 그 나라는 중국에 비해 낙후됐어라는 거짓에 갇혀 지냈겠죠. 이제 곧 졸업하면 제 인생이 크게 바뀔 시기가 올 텐데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혐오에서 벗어나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주변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내심 조만간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한국 땅을 밟는 날이 오겠죠. 이것으로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직접 가보고 대화해보고 맛보고 느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